혹시 주변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말을 막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상처가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을 제대로 알아야 실패하지 않겠죠? 그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그 어떤 막말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은 멍청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맞아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남의 마음 같은 건 눈곱만큼도 관심 없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던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식의 이기적인 마인드에 빠져 있거든요. 솔직한 척하는 것도 다 핑계입니다. 결국 자기 말이 법이라고 착각하는 그들, 이기적이라서 멍청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감정 조절 장애입니다. 이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남들에게 풀어버리는 타입이에요. 마치 자기 감정을 남이 해결해줘야 한다는 식이죠. 짜증나면 주변 사람에게 쏟아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들 눈치 좀 보라며 쏘아붙입니다. 그들의 공식은 이렇죠. 내 기분이 안 좋으니 네가 문제야.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 폭발에 가깝습니다. 참을 줄 모르고 상대에게 막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입에 칼을 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를 칼처럼 사용해 상대를 찌르려 합니다. 큰 목소리, 거친 말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누군가 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한 쾌감을 느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우월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베는 칼과 같아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말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그저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강력한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하세요. 무시당하는 기분을 돌려주는 겁니다. 주희 씨는 얼마 전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형부의 한마디로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주희야, 너 그 나이 먹고 아직도 남자친구 하나 못 만드냐?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형부의 말투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날이 서 있었죠. 모두가 알 만큼 뻔히 보이는 무례함이었어요. 옆에 있던 언니도 형부를 힐끔 쳐다보았고 어머니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은 주희 씨의 가슴을 곧장 꿰뚫었습니다. 주희 씨의 속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부가 그런 말 할 자격 있나요? 라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주희 씨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희 씨는 형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돌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카 연우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죠. 연우야, 너 이번에 학교에서 뭐 했다고 했지?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줘. 주희 씨는 형부의 공격적인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아예 다른 이야기로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형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꾸를 기대하고 있던 형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웃음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화의 흐름은 곧장 조카 이야기로 넘어갔고 다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형부의 말은 결국 아무 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형부의 무례를 흘려넘긴 게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형부는 주희 씨가 화를 내거나 반박하며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우위를 더 확고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희 씨는 그 기대를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아주 통쾌한 전략입니다. 또한 시선을 돌리고 다른 대화로 이어가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를 냅니다. 주희 씨가 형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곧바로 조카와의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화의 흐름을 다시 자기 손에 쥐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공격당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공격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상대방에게는 너의 공격은 실패했어라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희 씨는 형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킨 겁니다. 괜히 맞서 싸워 감정적으로 다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그저 무시해버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형부는 더 이상 주희 씨에게 쉽게 막말을 던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귀를 닫고 내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켜라. 이 말은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굳이 내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상대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곧 내 평온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시선을 돌리고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회피가 아닙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보다 내가 더 큰 그림을 보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내 자존감과 평온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두 번째,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강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 몫입니다. 현우 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업무를 마치고 이제는 조금쯤 쉬어가도 될 거라 생각했지만 서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무능한 남자랑 결혼했을까? 서연 씨의 말투는 그야말로 비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말로도 가슴을 휘젓기에 충분했죠. 현우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싫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고 그렇다고 싸움을 벌여 또다시 상처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현우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너의 막말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너를 똑같이 대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 현우 씨는 그 말 이후에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무겁고 깊게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전의 현우 씨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 씨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현우 씨가 그저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니 그 말 뒤에 더 이상의 비난을 이어갈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현우 씨가 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고 상대에게 명확하게 경고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내 한계를 넘고 있어.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명확한 경고 말이죠. 심리적으로 이러한 단호한 경계 설정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며 그 선을 넘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경계 설정은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제어하고 관계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정조대왕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보호할 것이다. 상대의 무례함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조대왕의 이 말은 누군가의 무례함에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손에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내 가치를 떨어뜨리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결국 막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면서도 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몸으로 경계를 그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윤주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민수 씨가 대뜸 윤주 씨를 향해 생각 없이 막말을 던졌습니다. 윤주 씨. 아니 근데 너는 대체 왜 이렇게 혼자 다니냐?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는 있어? 진짜 인생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네. 그냥 회사만 다니다 끝나겠어. 민수 씨의 말투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뻔히 비웃음과 비난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순간 당황해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듯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윤주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로 말대꾸를 하고 싶었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해? 라고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윤주 씨는 민수 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민수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의자에 기대듯 천천히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두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당혹감이 드러났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리적인 거리로 자신의 불편함을 명확히 드러냈던 거죠. 그 순간의 그 작은 움직임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변화시켰습니다. 민수 씨는 윤주 씨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멀리 두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주위의 동료들도 윤주 씨가 몸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보고 민수 씨의 발언이 지나쳤음을 느꼈고 아무도 그 말에 웃거나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윤주 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몸짓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내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너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전해졌습니다.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내 말은 불쾌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물러서겠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제스처는 상대방에게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생각이 없음을 알리고 그만큼의 경계를 설정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민수 씨는 윤주 씨가 예상과 달리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과 거리에는 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 침묵으로 거리를 설정하여 평온함을 지키라. 율곡이이의 이 말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물러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물리적인 거리를 설정하여 내 감정과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 한마디로 한 방을 날리세요. 그들은 두 번 다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 하나였지만 요즘 들어 혜진 씨는 이 자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인 유미 씨가 혜진 씨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너 그렇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내가 너라면 벌써 다시 회사 들어갔어. 넌 가만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미 씨의 말은 혜진 씨의 모든 선택을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마음 한켠에서 불쾌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혜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게, 나도 좀 더 잘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유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유미 씨는 예상치 못한 혜진 씨의 반응에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죠. 혜진 씨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걸 평가할 자격은 없어라는 결연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미 씨가 혜진 씨를 무례하게 비난할 명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다양한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결혼 압박을 받을 때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하면 내 입장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할 때도 그건 상사님의 생각이고 저는 제 방식을 믿습니다라고 대응할 수 있죠. 심지어 누군가의 비꼬는 충고나 무례한 비난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비난을 단칼에 끊어내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혜진 씨가 던진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대꾸 이상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죠. 유미 씨는 혜진 씨가 평소처럼 넘어갈 줄 알고 있었다가 예상치 못한 단호한 반응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혜진 씨의 태도를 보고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여기까지다라는 선을 그어주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나를 깎아내리려 할 때 그들의 기대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쉽게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입을 막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상대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기 존엄입니다. 5번째, 연을 끊으세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영 씨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형제자매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죠. 예전에는 이렇게 모두 모이면 웃음꽃이 피던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영 씨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고모인 숙자 씨가 할 때마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막말 때문이었죠. 세영아, 너 아직도 그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뭘 기대하는 거야? 거기서 대체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니? 그 나이 먹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 인생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숙자 씨의 말은 늘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듯이 들리곤 했습니다. 매번 가족들이 모이면 똑같은 비난과 불필요한 조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불편한 마음을 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고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쌓이는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라며 자조 섞인 말로 마무리하고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혼자서 버텨왔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막말을 일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며 내 자존감을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영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숙자 씨가 또다시 막말을 쏟아내는 순간 그녀는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관계를 그대로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들을 내 삶에서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라면 현실적으로 연을 끊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그저 사회적 인연이라면 끊으세요.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과 평화를 빼앗아가며 당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굳이 내 에너지를 쏟거나 그들의 평가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받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것보다 그 관계를 내려놓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대처법 중 하나라도 꼭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